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생방송 교육을 통해서 인사급여 쪽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세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세무교육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사급여 메뉴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거는 거의 좀 소득 부분, 어떤 종류의 인건비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 종류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원전세 신고랑 지급명세서 제출을 또 한번 다시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 한두 가지 더 드린 다음에 교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근로소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상용 근로소득이 있고 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일용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법에서는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근로계약을 한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하고서 이제 근로자가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면은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자 입장에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되는 거라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면은 상용 근로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서 이제 일용 근로소득은 이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1번, 2번 요건 두 가지를 충족을 하면 일용직,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이 상용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용근로소득이 요건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을 받는 사람이어야지 일단 일용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날, 시간, 즉 일당이나 급여로 근로 대가가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지 일용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급이나 1급, 일당으로 급여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용직이 아니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근로소득, 상용 근로소득으로 이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가 비과세 급여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과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비과세, 즉 소득세, 세금이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비과세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급여를 말을 합니다. 이 비과세라는 거는 이제 소득자 입장에서 비과세가 되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을 하면 그게 비과세 급여든 과세 급여든 상관없이 경비 처리가 되는 건데 이제 소득자 입장에서는 비과세는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의 급여가 월급이 2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200만 원이 다 과세 급여다라고 하면 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0만 원 중에 일부 비과세로
이제 신고되는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비과세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세급여는 190이다 라고 하면은 190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세 계산을 해서 근로자가 소득세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적어놓은 비과세 급여는 이제 소득세법에 있는 모든 거를 제가 적어놓진 못했고 주로 이용하시는 많이 질문 주시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식대예요. 이제 기타 음식물을 따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지급하는 급여에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식대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월 10만 원까지 출산 자녀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월 2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종업원의 차량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장의 그 차량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 명의로 되어 있는 이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이제 종업원이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소요된 경비 같은 여비를 직접 그 사업장에 청구를 해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이제 따로 청구해서 받는 방식이 아니고 사내에 일정한 지급 기준 정해놓고 그거를 급여에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월 20만 원까지 자가 운전 보조금으로 이제 비과세 급여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초과 근로수당이에요. 이제 초과 근로수당이라고 하면은 뭐 정규 시간 외에 일한 뭐 시간의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정한 요 1번, 2번 혹은 3번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비과세로 초과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번에는 그 급여에 대한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의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직전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근로자가. 여기서 월정 급여액이라고 하면은 매달 그 일정하게 받는 월 급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급은 당연히 이제 월정 급여액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매달 식대 10만 원, 뭐 자녀보육수당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은 매달 급여에 똑같이 포함을 해서 근로자한테 급여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월정 급여액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든지 혹은 기타 수당, 초과 수당 이런 것들은 월정 급여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정 급여액 매달 받으시는 그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 기간 총급여액이라고 하면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2번, 3번에서는 이제 직종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5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뭐 운전, 운송 관련 종사자거나 뭐 운송,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초과 근로수당 받았다. 그러면은 연 2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로 이제 지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인데 여기는 사업장의 요건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이런 좀 소규모의 작은 사업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러한 단순 노무직 종사자라면은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로 이제 급여를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숙박시설 서비스,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이런 이제 몇몇 개의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번에서 설명드린 비과세로 신고하는 초과 근로수당은 연 20만 원까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규직 직원으로 상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4대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을 할 때 4대 보험도 이제 공제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원래 이 4가지 4대 보험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다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다 각 보험 규정, 법률에 따라서 그 가입 대상이 좀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이제 등록하신 분이 가족이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산재 대상은 아니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가 넘으면 또 대상이 아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공단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4대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산재보험에 대한 거는 공제를 하지 않아요. 건강, 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납부하는 것 자체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직원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말고 소득세도 이제 공제를 하고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소득세에 대한 것이 이제 원천세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이 일반 상용 근로소득의 경우에 간이세율표라는 것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 간이세율표는 이제 국세청에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엑셀 표로 엄청 크게 뭐 급여가 얼마일 때 그리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이 뭐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서 또 급여별로 다 얼마를 공제해야 되는지가 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에는 지급 금액,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원천 징수하신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상용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것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게 19년도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1년에 2번 제출을 하시는 건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분은 1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래서 연중에 1년에 2번씩 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었는지 좀 미리 파악하려고 이렇게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기별로 제출하는 거 외에 또 연간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근로자에 대한 거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에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거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중도퇴사자라고 하면 연중에 퇴사를 한 직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에 3월, 2월 아니면은 3월 초에 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미 퇴사한 직원은 깜빡하고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있으니까 꼭 이 중도퇴사자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은 직원, 이 상용 근로소득자, 이제 매달 급여를 받아간 직원이 있을 텐데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확정한 다음에 이 확정된 소득세랑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를 비교를 해서 그동안 공제가 많이 됐으면은 그 차액을 환급을 받고 만약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더 적었다, 더 확정된 소득세가 더 많다, 그러면은 추가 납부를 하는 거를 연말정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가 대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직원들이 한 사업장에 고용이 돼서 그 사업장에서만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는 그 직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되느냐? 보통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계속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은 2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2월 급여에 그 결과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중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으면은 그 분들은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12월 말일 기준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에는 홈택스나 이런 데서 자료를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요. 그래서 부양가족 있으면 부양가족 넣고 카드 얼마 썼는지, 의료비 얼마 지출했는지, 보험료 얼마 냈는지, 보장성 보험료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 소득공제상, 세액공제상 다 넣어서 이제 소득세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중에 그런 자료들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 공제, 인적 공제 이 정도만 적용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말정산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주가 해야 할 일. 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12월 말일 계속근로자에 대해서 보통 연초에 하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근로자한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해주셔야 돼요. 보통 그 홈택스에서 1월 중순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말정산을 넣어야 되는지, 즉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세액공제 대상인지 이런 것들은 좀 납세자가 체크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좀 체크를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을 해서 사업주분한테 제출을 하면은 이제 사업주분은 그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연말정산 그 소득세가 계산이 돼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은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급여에서 공제했던 원천세,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은 환급을 받고 그 반대면은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사업주분이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환급 받는 케이스라면 그 직원에게 매달 주시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해주셔야겠죠. 환급 받는 금액까지. 그래서 이 사업주분은 국가랑 이 근로자 사이 중간에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이 받아야 될 이 환급세액을 일단 사업주가 급여에 포함해서 먼저 지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따로 환급을 받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로 만약에 직원이 추가 납부해야 될 게 있으면은 급여 2월달 급여 받을 때 그만큼 납부해야 되는 것만큼 덜 받으신 다음에 사업주 분께서 이 추가 납부해야 되는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2월 급여에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2월 급여에 반영을 하는데 지금 그거는 계속근로자 기준이고 만약에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은 그 연말정산 결과는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까지 다 했다라고 하고 이제 급여에도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셨으면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연말정산까지 돼야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2월 원천세 신고서에 그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또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 2월 원천세 신고에 연말정산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이제 대신해서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한다면 원래 2월달 급여에서 징수를 했던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2월달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환급을 받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말정산세 환급 방법 요 밑에서 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2월 원천 징수세액에서 이제 그 환급세액을 차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에 원천 징수한 세금이 소득세가 1,000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원 2월 급여에서 징수를 했는데 연말정산으로 이제 환급이 500원만큼 발생을 했다. 환급이 500원만큼 나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2월 원천 징수세액 1,000원에서 그 금액을 이제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이 남겠죠. 그러면은 2월 원천세 신고하고서 500원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2월달 원천 징수한 세액은 1,000원으로 동일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연말정산 환급
세액이 1,5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2월 원천 징수 세액에서 이제 그 환급 금액만큼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0이 돼요. 그러면 일단 2월 달에는 원천세 신고만 하시고 따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원 미환급세액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밑에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환급이 제일 일반적인데요. 이 미환급세액을 다음 달로 2월시키는 게 조정환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500원 미환급세액 남은 거를 3월달로 2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요 2월달에 미환급세액을 3월로 2월을 시켜서 3월달에는 원천세 신고하시고 나머지 500원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월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500원 미환급세액을 그냥 바로 계좌로 환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정환급 말고 환급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환급 신청 하시는 거는 2월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그리고 기납부세액 명세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주셔야만 이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용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근로소득 중에서 요 1번, 2번 요건 다 충족하는 소득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일당이나 시급으로 급여받으면서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지 일용직으로,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같은 경우에 이제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보면은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일용직이면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고용이나 산재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4대 고용산재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근무하는지, 한 달에 며칠 일하는지, 주 몇 시간 일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따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4대 보험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근로자를 말을 합니다. 이제 세법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4대 보험법상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신고 확인서 하는 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식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가셔서 서식점 받아서 신고를 하시거나 4대 보험 EDI 사이트 이런 데를 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용직의 소득세는 1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옆에 산식도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급여에서 15만원 빼고 세율 곱하고 공제되는 이제 55%또 빼고 나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급여에서부터 계산 시작된다는 거 이제 보시고 옆에 보시면 15만 원을 빼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은 이제 15만 원이 일용 근로소득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비과세 금액이라서
1급여가 15만 원이 넘어야지 이제 일용직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할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네. 이제 15만 원 안 돼서 원천 징수할 소득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천세 신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일용 근로소득의 지급 명세서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일용직 지급 명세서는 분기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시는 거라서 1년 내내 이제 돌아가면서 일용직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총 4번 제출을 해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인건비를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먼저 보시면 사업소득을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기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 즉 일해준 사람 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의 계산 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 프리랜서들이 이제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돼요. 이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적용 특례라고 해서 좀 특이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꼭 가입을 하도록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험 설계사나 무슨 배달원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몇몇 개 업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해서 또 고용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2020년 12월 10일 다음 주부터 이제 적용이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적용 특례에 대한 내용, 이제 어떤 경우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지 그리고 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예술인은 어떤 예술인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다 안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입납부라는 이제 메뉴 들어가시면은 이제 적용 특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해당되는 것 같다,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세,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하실 때에는 3.3%를 원천 징수해야 됩니다. 보통 3.3% 때는 인건비, 소득이라고만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3.3%를 이제 떼는 인건비다, 소득이다라고 하면은 사업소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 뗀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도 19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이것도 앞에서 상용 근로소득 설명 드릴 때랑 똑같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 7월 말일까지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연간 지급 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있거나 사업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지급 명세서를 총 3번 제출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타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인건비는 여태까지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해당이 다 안 되면은 기타 소득자로 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금 혹은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 해당이 됩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 4대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에서 좀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중요한 부분이 이 소득 구분 코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소득 구분 코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 경비율이라는 게 달라지는데 이 필요 경비율이 또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득세를 얼마 공제해야 되는지,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를 얼마나 제해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코드, 제가 이것도 다 적지는 못했고요.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게 이 76번 코드예요. 이제 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 용역이 이 76번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일정한 인적 용역, 일시적인 인적 용역은 76번으로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 76번 코드는 필요 경비율이 60%만큼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뭐 원고료나 인세 같은 경우도 필요 경비율이 60%고요. 뭐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 양도되어도 60%, 그리고 지역권 지상권도 60%. 그리고 이제 상금 및 이제 부상 중에서 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시상하는 경우 혹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대한 상금 및 부상은 80% 필요 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상금 및 부상인데 이런 공익법인과 관계가 없거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이제 그런 상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 필요 경비가 없는 기타 소득, 즉 필요 경비율이 0%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 지급할 때도 소득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징수를 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의 22%만큼 징수를 해요. 근데 기타 소득 금액이란 거를 지급 총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필요 경비가 60%인 이 소득 구분 코드냐, 아니면 80%냐, 아니면 0%냐, 이거에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결국에 소득세를 얼마나 공제를 해야 되는지도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이제 한 번만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아가는 소득, 즉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도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한테는 이제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1분, 즉 1년 일했으면 한 달치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딱
무조건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최저 금액이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사급여의 급여 내역 잘 입력을 해 놓으셨으면 그거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기는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가 또 따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러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속연수 몇 년 근무를 했는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전징수세액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지급명세서는 이제 연간으로 한 번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각각 구분을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건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퇴직금을 이제 직원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게 퇴직소득, 퇴직금 소득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 외에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사람을 쓰시고 인건비를 지출을 하셨을 때 이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지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류로 신고를 해야 될지 좀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만한 홈택스의 상담 사례나 예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예규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 구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근로관계 등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은 기타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일시적이면은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이제 상담 사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의 소득 구분은 사실상 고용관계 여부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 내지 자격 환경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인 혹은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했을 때 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정규직 혹은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도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서는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잠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취업 규칙이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있고 구속을 받는지, 뭐 업무에 대체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계약서에 뭐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했든지 관계없이 그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일용직이나 일반 근로소득, 상용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용 근로소득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용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용관계가 없으면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건데, 홈택스에 있었던 상담 사례를 볼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의 구분 기준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소득자의 직업활동 내용, 기간, 상대방 등에 비추어서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반복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우발적으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게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을 모두 참작을 해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계속 반복적이 있으면 사업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소득 구분에 대한 인건비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금 신고하셔야 되는 거, 세무서에 하셔야 되는 원천세 신고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좀 묶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랑 거의 대동소이예요. 묶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천세 신고인데요. 이 원천세 신고는 종업원이랑 세무서, 국가 사이에 이 사업자가 중간에 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자를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을 한 거니까 이제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세무서, 국가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껴있는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지급을 먼저 하고 이제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천세 신고를 사업주가 하실 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거를 이제 한 장에 작성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신고서에는 이제 모든 이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에 대해서 지급한 인건비와 소득세 이런 게 얼마인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귀속연월이랑 지급연월 2021년 2월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근로소득, 그리고 간이색란에는 정규직,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즉 2월 달에 2명한테 500만 원 지급하고 86,870원 소득세를 공제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일용근로 칸도 있고요. 또 2월 달에
글에는 이제 연말정산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퇴직소득한도 있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한 이렇게 다 신고서 한 장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원천세의 좀 특징이 이 사업장에서 지급한 뭐 급여나 소득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이 소득을 누가 받아갔는지는 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반기별 납부자이신 분들은 매달 하시지 않고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반기분은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1월 10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 납부 밑에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반기별 납부는 이 사업장의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반기별 납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승인 신청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반기별 납부 신청을 아무 때나 하지는 못하고 6월이랑 12월에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세무서나 아니면 홈택스에서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달에 승인 여부가 통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이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12월분은 1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월 중에 뭐 승인이 됐다라고 이제 통지서를 받으시면은 1월분부터 6월분까지 다 합쳐서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납부도 이렇게 신고 기간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납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지서가 따로 날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고 납부까지 챙겨주셔야 되는데,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대면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납부서 출력을 해서 은행이나 세무서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비대면으로 이제 하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인터넷 뱅킹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각 인터넷 금융기관별로 세금 납부하는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거기 그 메뉴 세금 납부 메뉴 통해서 납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적어놓은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시고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소득세 따로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이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를 해주셔야지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원천세는 원래 이제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홈택스에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즉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는 원래 따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려고 하시면은 전자신고를 해주셔야지 그 사이트에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제 소득자에 대한 정보가 세무서에 제출이 돼요. 원천세 신고할 때는 제출 안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소득자 정보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별로, 인건비 종류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산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제출했다 그러면 지급 금액의 1%,
만큼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게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세 밑에 보면은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미납세액 3% 플러스 뭐 만분의 2.5만큼 일수가 플러스 돼서 이제 한도는 미납세액이 1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급여인데 뭐 소득세를 뭐 10,000원, 20,000원 징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10,000원, 20,000원에 대해서만 이제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지급 명세서는 그 원천 증산 세금이 아니고 과세 소득 자체에 1%만큼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200만 원은 1%예요. 근데 보통 지급 명세서는 간이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연간은 1년치를 신고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년 총 급여액이 2천만 원인 직원에 대한 거를 빠뜨렸다. 이러면 2천만 원의 1%만큼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산세가 좀 크니까 지급 명세서는 좀 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급명세서 양식을 보면은 이 지급명세서 양식은 다 소득 종류별로 다르게 서식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뭐 지급분기, 뭐 몇 분기인지 선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적사항, 이름 뭔지, 주민번호 뭔지 이런 것들이 지급명세서에 기재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건비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인건비 지급을 하시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는 거는 다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고 제출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셨을 때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이제 이용해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을 할 때는 직원과 관련된 항목으로 입력을 하면 이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이제 비용에 대한 금액이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뭐 인건비 신고 안 하셨으면 이런 직원 항목은 이용하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대표자식 때는 사업상 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식 때 이런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개인과 법인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표자분의 이제 소득은 요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게 이 대표자분의 소득이 돼요. 그래서 따로 이제 대표자한테 급여를 지급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자 법인이라는 인격체를 하나 더 만든 거라서 이제 개인하고 구분을 해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 본인도 이 법인 사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를 이제 정규직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급여도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 사업체의 경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 대표자분은 매달 받으시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 고용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직원의 이제 경비로, 직원의 돈으로 이제 사업상 경비를 부득이하게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당장 사업자 뭐 사업용 카드를 뭐 준비를 못했다든지 이럴 때 뭐 직원의 개인 카드로 이제 지출을 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사업상 지출한 것이 분명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이제 직원 카드로 거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영수증은 꼭 따로 챙겨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지출 결의서까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직원의 개인 돈으로 사업상 지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서 그 직원한테 그만큼의 돈을 뭐 이체를 하시던가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빼질 못해요. 돈을 함부로 이제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또 법인이 대표자가 법인 돈을 조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서 소득세 계산도, 아니, 법인세 계산도 따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한테 따로 직원한테 그 금액을 이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지출결의서 작성을 해주셔서 그냥 정당하게 이체를 시킨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증빙으로 남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